국고 기사단 천년의 사사시 392페이지 제르바의 참국. 연합군은 기사단을 비롯하여 교황령, 스페인, 제노바의 연합군으로 전력은 130척의 크고 작은 군함과 수송선 8,000명의 보병이었다. 스페인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총사령관은 후안 데라 체르다 공작이었다. 전쟁 경험은 꽤 있었지만 바다 경험은 거의 없었다. 체르다 사령관은 발레트 총장과 각별한 사이였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발레트 총장? 마흔여덟 번째 1557년부터 1568년까지 장 파리소 데라 발레트 프랑스 몰타 공방전에서 승리 발레타의 의원이 된 1557년부터 1568년까지 1557년부터 1568년까지 발레트 총장은 기므랑이라는 카탈로니아 출신의 기사를 사자로 보내 이 연합군의 출전을 성사시켰다. 기사단은 용병을 포함하여 약 1,000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직결지는 예전처럼 메시나였다. 하지만 체르다 사령관은 좀 더 많은 병력을 원하였다. 즉 항해하기 좋은 여름에 출진하라는 펠리페 2세와 체르다와의 견해가 달랐고 이는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펠리페 2세는 북이탈리아의 병력을 조금 더 보내 절충하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프랑스 왕 앙리 2세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병력을 뺄 수 없게 되었다. 거기다 오스만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 지역에서 병력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도 병력은 약 1만에서 1만 2천으로 늘어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출전이 늦어져 함대는 12월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사령관이 바다를 몰랐기에 일어난 어이없는 항해는 얼마 가지 못했고 몰타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몰타는 한창 공사 중이어서 지금같이 웅장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대병력이 겨울을 나기에 적당한 곳은 아니었다. 몰타 체류는 10주 정도 이어졌는데 그 사이 전염병이 돈데다 고향이 해적들에게 습격당할까 걱정한 탈영자들이 나오면서 싸우지도 못하고 거의 1,000명을 잃고 말았다. 이 때문인지 아직 겨울인 2월 10일에 연합함대는 출항하였다. 항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연합함대는 튀니지 해안에서 표류당하는 등 고생 끝에 2월 10일에 연합함대는 출항해서 2월 16일에 트리폴리 서북쪽에 상륙하였다. 하지만 19년 전 알제르 상륙 때처럼 악천후에 시달려야 했고 전염병도 돌았다. 그 사이 트리폴리 방어가 강화되면서 사실상 공략은 불가능해졌다. 체르다 사령관은 발레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튜니스 동부에 있는 이슬람 해적들의 소굴인 제르바 섬으로 변경하였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제르바는 도시는 없지만 올리브 나무가 우거진 풍요로운 섬이었다. 연합군은 3월 7일 이번에는 별 문제 없이 상륙을 완료하였다. 포격을 시작으로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제르바의 수비 태세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열흘 동안의 백병전 끝에 제르바는 함락되었다. 해적들의 전사자는 300명, 부상자는 600명이었고 그리스도교 연합군의 전사자는 25명,
부상자는 30명이었다. 기사단의 손실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체르나 사령관은 제르바 섬이 스페인 왕의 땅이 되었다고 엄숙하게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해방된 그리스도교 노예들과 병사들을 동원하여 바로 요새구 쪽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 시칠리아에서도 요새수 비대가 주위에 목재와 돌, 석회가 부족해서 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바다 건너 제르바의 요새 구축이 쉽게 진행될 리 없었다. 그런데 4월 초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갤리선만 해도 80척이나 되는 대함대가 울루치 알리 지휘 아래 출항했다는 정보가 베네치아로부터 들어왔다. 그런데 이 함대가 몰타의 고초선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투르구스 후계자인 울리치 알리는 원래 남이탈리아 출신의 그리스도교였지만 이슬람 해적에게 부모와 함께 납치된 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해적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어 출세한 인물이었다. 투르구스 후계자인 울리치 알리 원래 남이탈리아 출신의 그리스도교였지만 이슬람 해적에게 부모와 함께 납치된 후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해적으로서 주목을 받게 되어 출세한 인물이었다. 이 인물도 바르바르서와 투르금 못지않게 기사단과 치고받는 라이벌이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발레트는 5척의 갤리선 중 4척을 이끌고 몰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제르바였다. 이제까지 보인 바대로 맺고 끊는 데가 없는 체르나 사령관은 철수와 사수, 결전을 선택하지 못했고 결국 5월에 벌어진 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다. 교황군 사령관 플라미니오 오르시니가 전사하고 체르나와 도리아는 도주하였다. 살아남은 병사들은 완성되지 않은 요새에서 절망적인 방어전을 펼쳤지만 7월 30일에 함락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히 일부는 탈출할 수 있었다.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전의 인적 손실까지 포함하면 전투원과 선원을 합쳐 전사자만 최소 9천에서 최대 1만 8천, 포로가 5천 명에 달했다. 이에 비해 오스만 해적들이 입은 인명손실은 1,000명 정도였다. 일은 갤리선만 54척이었는데 무엇보다 엄청난 수의 숙련된 선원들을 잃었다는 것이 뼈아팠다. 연합군 병사들의 시신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 방치되었고 이 흔적은 19세기 중葉까지 남아 있었다고 한다. 체르나 사령관은 성속의 차이 그리고 바다라는 차이는 있지만 340년 전 5차 십자군의 사령관 알바노 추기경을 연상하게 한다. 결말도 비슷했다는 것이 비극이었는데 발레트가 그 역사를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참사에도 불구하고 기사단 입장에서는 한 척 남은 갤리선이 탈출에 성공해서 큰 손실은 입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동맹인 스페인이 이런 참사를 당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대승을 거둔 오스만과 해적들의 사기가 충천하였다. 그들은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교 세력의 연합이란 늘 실패로 끝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396페이지 5년간의 조정기 반격에 나선 기사단 제르바에서의 참극 이후 그리스도교 세계는 재기에 나섰다. 펠리페 2세는 바르셀로나의 조선소를 가동하며 함대 재건에 나섰고 베네치아까지 포함한 새로운 신성동맹을 결성하자는 움직임도 시작되었다. 물론
오스만의 대함대가 동지중해를 휩쓸 것이라는 공포감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1561년에는 오스만 제국 내에서 흉년과 전염병이 겹쳤기 때문인지 큰 싸움은 없었다. 물론 소규모 전투는 여전히 벌어졌는데 시칠리아 인근에서 기무랑이 지휘하는 7척의 시칠리아 함대가 드라구스의 매복에 걸려 전멸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럼에도 1564년까지 이렇다 할 대공격은 없었고 그 사이에 스페인을 비롯한 그리스도교 세계는 힘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해석 396페이지. 오스만 제국은 1563년 4월에서 6월까지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알제리 오랑을 포위 공격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물론 이 공격을 본격적인 정복을 위한 전초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오스만은 서쪽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일까? 정설은 없지만 대제라고까지 불린 술레이만의 노쇠가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이미 60대 중반에 접어든 위대한 술탄은 흉년과 기아, 전염병 외에도 아들과 형제들 사이의 고륙상쟁, 신하들의 권력투쟁과 부정부패, 반체제인종 집단의 반란, 이단 집단의 출현 등으로 편한 날이 없었다. 개인적으로도 통풍 때문에 다리를 절어야 했다. 그 역시 25년 전 튜니스에서 끝장을 보지 않은 칼 5세의 전철을 밟고 만 것이다. 1561년은 구어기사단에게 새로운 동료가 생긴 해이기도 하였다. 이슬람 해적들에게 시달려왔던 토스카나의 코시모 데 메디치 대공이 성 스테파노 해상기사단을 창설했기 때문이다. 베네딕토 수도회 회칙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구어기사단과 달리 독신일 필요가 없었고 의료 기능도 없는 순수 전투 조직이었다. 본부는 피사, 모항은 리보르노였다. 약 5척의 갤리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연하지만 구어기사단과 공동으로 작전하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최전선에 서 있는 구어기사단도 조용히 있을 리 없었다. 발레드 총장은 함대를 맡은 로메가스에게 적극적으로 오스만의 배들을 공격하도록 하였고 해안 기습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팔레스타나 해변까지 진출하여 오스만 제국에게 적지 않은 골칫거리를 안겼다. 이러던 중 펠리페 2세는 1564년 노련한 명장 돈 가르시아 데 톨레도를 시칠리아 총독으로 보냈다. 그는 바로 북아프리카의 해적기지 바디스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로메가스도 그의 지휘를 받으며 참가하였다. 바디스의 해적기지는 큰 규모는 아니어서 눈에 띄는 승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교 세력의 사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6월 4일 로메가스는 초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398페이지. 칼을 뽑은 술레이만, 방패를 든 발레트. 그리스 쪽으로 향해하던 로메가스의 선단은 갤리선 몇 척의 호위를 받는 오스만 제국의 대형 갈레온을 포착하였다. 로메가스는 이 배가 보물선임을 직감하고 바로 공격에 나섰다. 갈레온 선에는 예니체리 군단 병사들이 200명이나 타고 있었다. 당연히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로메가스는 그 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배는 무려 8만 두가토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싣고 있었는데 그 주인은 콘스탄티노플의 황관장인 키스라르였다. 그 전리품은 한참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던 기사단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10여 년 전 트리폴리 요새보강 자금을 도둑맞은 것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다. 하지만 로메가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소아시아 근해까지 진출하여 대형 무장 상선 한 척에 포격을 가해 구멍을 냈다. 또 어디까지 읽었지? 다시로 398페이지 칼을 뽑은 술레이만 방패를 든 발레트 그리스 쪽으로 항해하던 로메가스의 선단은 갤리선 몇 척의 호위를 받는 오스만 제국의 대형 갈레온을 포착하였다. 로메가스는 이 배가 보물선임을 직감하고 바로 공격에 나섰다. 갈레온선에는 메니체리 군단 병사들이 200명이나 타고 있었다. 당연히 격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로메가스는 그 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 배는 무려 8만 두가토의 가치가 있는 물품을 싣고 있었는데 그 주인은 콘스탄티노플의 황관장인 키즈라르였다. 그 전리품은 한참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던 기사단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10여 년 전 트리폴리 옷의 보강 자금을 도둑맞은 것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다. 하지만 로메가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소아시아 근해까지 진출하여 대형 무장상선 한 척에 포격을 가해 구멍을 냈다. 바다에 뛰어든 승객들을 포로로 잡았는데 무려 300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는 카이로 총독과 술레이만이 사랑하는 딸 미흐미라의 유모였던 백세의 노파도 포함되어 있었다. 승객들은 메카 성지 순례를 다녀오던 길이었다. 로메가스는 두둑한 몸값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을 몰타로 끌고 왔다. 당연히 오스만 제국 내에서는 기사단을 응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늙고 병든 술탄이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더구나 기사단이 요새를 새로 구축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 이것이 완성된다면 당연히 공략은 더욱 어려울 것이었기에 술레이만은 공격을 결심하고 10월 6일 열린 초미론 회의에서 이를 공식화하였다. 이번에는 친정이 불가능했기에 술레이만은 육군사령관으로 42년 전 로도스 공격전을 지휘했다가 시리아 총독으로 좌천된 무스타파 파샤를 해군사령관으로는 손녀사위인 피알라 파샤를 임명하였다. 무스타파 파샤도 65세의 노령이었다. 오스만 제국의 전쟁 기계가 가동되면서 병력과 보급품이 모이고 조선소가 바빠졌다. 원정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누구나 바다를 건너야 하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목표가 어디인지를 모를 뿐이었다. 물론 기사단에게도 이 정보는 전달되었는데 발레트 총장은 몰타가 그 목표라고 확신했다. 1564년과 1565년의 겨울 동안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은 톱질과 망치 그리고 당금질 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술레이만 역시 조순소에 행차하여 작업을 시찰하였다. 3만의 병력과 대포 62문을 비롯하여 10만 발의 포탄, 2,000톤의 화약을 비롯한 엄청난 장비와 보급품이 200척에 달하는 선단에 실렸다.
3만 중의 가장 핵심은 6천 명의 예니체리 군단이었다. 선원과 포수들을 합하면 약 5만이었다. 대포 중 두모는 40톤에 달하는 괴물이었다. 이 대선단은 1565년 3월 30일 멀타를 목표로 콘스탄티노플을 떠났다. 트리폴리에 있는 투르굿은 별도로 북아프리카에서 군대를 모아 몰타에서 합류할 예정이었다. 물론 발레트가 이끄는 기사단이 가만히 앉아 오스만의 대군을 기다릴 리가 없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용병을 모아 데려왔고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단원들을 교환시켰다. 오지 못하는 기사들은 돈을 보내왔다. 주로 이탈리아에서 온 4,000명의 지원병들도 섬에 도착하였다. 몇백 명의 그리스인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기사단을 따라 로도스를 떠난 주민들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5,000명의 몰타인 청년들을 징집하였고 기사들이 이들의 훈련을 맡았다. 하지만 발레트는 이 현지인 민병대를 용기도 없고 신앙심도 부족한 자들이며 화승총에 겁을 먹고 포탄이 날아오면 처자식들이 맞을시라 벌벌 떨 인간들이라며 얕잡아 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이 벌어지자 용감하게 오스만의 대군과 맞선다. 워낙 대대로 이슬람 해적들에게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많은 식수를 점토병에 담아 비축하고 이탈리아로 배를 보내 식량을 사오도록 했지만 기근 때문에 여의치 않았다. 로메가스는 함대를 데리고 나가 주위를 지나는 운 나쁜 화물선을 잡아 식량을 징발하였다.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보한 밀가루와 올리브유, 염장고기와 치즈 등 식량과 의약품, 군수물자와 건설장비가 속속 몰타에 도착하였다. 또한 아내자와 노인 등 전투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은 시칠리아로 소개시켰고 일부는 섬 중앙의 무디나로 집중시켰다. 의사들은 남았지만 가족들은 피난시켰다. 물론 유럽 각국의 군주들에게 원병을 청했지만 움직인 군주는 필리페 20분이었다. 톨레도 총독에게 1만 6천 명의 군대를 준비하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언제 출전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제르바의 참극 이후 힘들게 재건한 함대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발레트는 로도스 때처럼 길고 괴로운 방어전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시칠리아와의 항로 차단이었다. 이 때문에 로메가스가 이끄는 5척의 갤리선 함대를 서북쪽에 두어야만 했다. 갤리선 한 척에 최소한 20명의 기사가 필요했으므로 100명은 여기에 남겼다. 이런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가이다. 그러면 다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기사단이 몰타의 요새를 어떻게 보강해 왔는가를 살펴보고 몰타 공방전을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403페이지 7장 유럽의 방패 몰타 공방전 7장 유럽의 방패 몰타 공방전 403페이지 불완전한 몰타의 요새와 그러나 403페이지 오스만군의 상륙과 전쟁의 색깔 408페이지 성 엘모 요새 공방전이 시작되다 413페이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 엘모 요새 공방전 420페이지 성 엘모 요새의 함락 427페이지 효지기에 벌어진 막간극들 431페이지 기사단의 복수 435페이지
소모저널의 전환 440페이지, 뜨거운 8월 443페이지, 구원병의 도착과 최고의 승리 451페이지, 쏟아지는 천사와 지원 458페이지. 팔장 전란의 지중해 그 한복판에서 461페이지, 9장 근현대사의 기사단 541페이지, 403페이지, 7장 유럽의 방패 몰타 공방전, 불완전한 몰타의 요새와 그러나 앞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돌메데스 총장과 생글레 총장 시절 요새 보강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릴라당 총장 시절 비르구의 거점을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다루었는데 후임자인 돌메데스 총장은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물론 전문가가 있어야 했는데 안토니오 펠라모리노라는 이탈리아 기술자가 그 일을 맡았다. 펠라모리노라는 이탈리아 기술자에 대한 해석 403페이지. 그가 마르티넨고의 제자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1540년에 몰타에 도착한 그는 방어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비르구의 본부는 포기하고 건너편의 시베라스 반도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 계획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로 반도 중앙에 같은 이름의 시베라스 언덕이 56m 높이로 솟아있어 적의 포격이나 땅굴 파기를 완전히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감지. 물론 그랜드 하브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반도가 비르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어 복합적인 방어막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 적군에게는 공격 준비를 할 만한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돌메데스 총장은 이 계획의 장점을 알고 있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대신 시베라스 반도의 끝에 성 엘모 요새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자리에는 이미 망루가 있었지만 이를 헐어버리고 세우기로 한 것이다. 둘레가 800m 정도에 불과해서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없었지만 이 요새는 그랜드 하버 입구를 단단히 지키는 역할을 맡았다. 로도스 시절의 성 니콜라스 탑과 비슷한 위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펠라모리노는 1550년까지 몰타에 머물며 요새 건축과 총체적인 방어시설 건축 계획을 지휘했고 스페인 출신의 페드로 발도가 뒤를 이었다. 요새는 1552년에 완공되었다. 크지도 않은 요새 공사에 이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흙과 석재를 시칠리아에서 실어와야 했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시베라스 언덕의 요새화는 무리였지만 기사단은 이를 실행하지 않은 대가를 비싸게 치러야 하였다. 물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 엘모 요새 하나만 만든 것은 아니었다. 비르구 반도의 끝부분에 있는 기존의 요새를 성 안젤로라는 이름의 현대식 요새로 크게 개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시설은 펠라모니로가 설계하여 1547년에 완공된 기사탑인데 지휘탑의 기능은 물론이고 성벽이 돌파당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작은 요새였다. 탑에는 8개의 포구와 1개의 신호대가 있었다.
405페이지 요새와 공방전 이후 재건된 모습. S.C. 스피테리의 Fortress of the Cross Hospitaller Military Architecture 1136에서 1798페이지까지서 인용. 내전 모두. 보자. 첫 번째 거. 성 엘모 요새. 이거 여기 바다고, 여기 바로 해안선 옆에다가 요새를 지었는데 오각별 같으네. 이건 사각별이다. 오각별이 아니고. 이렇게 티 나가고, 여기는 길이고 굵기. 동쪽, 북쪽, 서쪽, 서북쪽으로는 바다. 이쪽에. 두 번째 거, 성 안젤로 요새. 이거는 동서로 길쭉하게. 이거는 남쪽이 바다고. 공방전 이전의 요새. 성 엘모 요새는 여기 있고, 성 안젤로 요새는 여기. 바로 여기 바다 맞은편이네. 공방전 이후의 재건에서는 성 엘모 요새. 면적이 더 커졌네. 발레타. 성 안젤로 요새는 보자. 이거 성벽인가? 성벽을 여기 더 많이 쌓았고, 그 다음에 여기 밖에도 이게 군인인가? 내 목걸이. 또한 비르구 반도 서쪽에 위치한 이솔라 반도의 요새화에도 착수하였다. 지도에다가 어디가 비르구 반도고 어디가 이솔라 반도인지 똑똑히 적어주면 좋겠어. 이 반도를 요새화하지 않으면 양쪽에서 한포 사격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메데스 총장은 기본 계획만 세우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1553년 취임한 생글레 총장은 4년 정도밖에 재임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기본적인 공사를 마치는 업적을 이루었다. 이게 몰타와 로도스에 관한 거라면 적어도 지중해에 관한 지도 하나를 여기다 해놨으면 좋겠는데. 1553년 취임한 생글레 총장은 4년 정도밖에 재임하지 못했지만 그 사이에 기본적인 공사를 마치는 업적을 이루었다. 새 요새의 이름은 성 미켈레로 명명되었다. 그래서 이솔라 반도는 그 이름을 따서 생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565년 5월 7일 발레트는 생리아와 비르구 입구를 쇠사슬로 봉쇄하고 두 반도를 생리아와 비르구 쇠사슬과 로프, 나무 발판으로 만든 출렁다리로 연결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1565년 당시 몰타의 방어전은 43년 전의 로도스보다 훨씬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이를 상쇄할 수 있었다. 우선 로도스와는 달리 몰타는 콘스타티노플과 너무 멀었다. 물론 인접한 튀니지도 오스만 제국의 영토이긴 했지만 이슬람 해적의 땅이었다가 편입된 지역이어서 통치의 밀도가 훨씬 낮았다. 당연히 식량과 군수품 조달이 로도스 때보다는 훨씬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몰타에서는 식량은 물론 식수도 조달하기 어려웠다. 물론 오스만 쪽에서도 이를 모를 리 없어 충분한 준비를 했다지만 막상 전투가 시작되면 소모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화약은 더욱 그러했다. 반면 시칠리아는 코앞이었다. 아무리 오스만 함대가 우세하다지만 해협을 늘 봉쇄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지원병이 건너올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한 로더스 때와는 달리 전투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좁았다. 이 역시 머릿수에 의존해야 하는 오스만 군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었고 방어군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지질도 방어 쪽에 유리하였다. 로더스 공방전처럼 땅굴을 파 지뢰를 폭발시키는 전법은 오스만군의 장기였는데 대부분 석회암인 몰타의 지질은 이를 실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요새가 아니고 요새 건설을 지연시킨 석회암 지질이 오스만의 장기를 무력화시킨 셈이니 말 그대로 세옹지마인 셈이다. 또한 석회암 지질은 포대 설치도 어렵게 만들었다. 여기에 지휘관들의 자질과 경험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구호기사단 총장 팔레트는 다양한 전투 경험은 물론이고 강철 같은 의지를 겸비한 최고의 지휘관이었다. 더 무서운 점은 그의 광신적이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투철한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전투에서는 조금의 환상도 품지 않고 현실적으로 준비를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올리버 크롬웰이나 오토 슈포르첸이 보 응우엔지압 같은 인물이 이런 종류의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적으로는 최악의 상대를 할 수 있다. 반면 무스타파 파샤는 많은 전투 경험을 쌓은 인물이었지만 대부분 넓은 들판에서 벌인 야전이었고 이런 좁은 공간에서의 공성전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피알리 파샤는 경험이 부족하였다. 사실 그 전에 거둔 그의 전과는 대부분 투르굿 덕분에 얻은 것이었다. 하지만 로더스 때보다 가장 다른 조건은 술레이만의 부재였다. 친정이 아니라는 점이 병사들의 동기부여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한 것이다. 물론 이런 악조건을 오스만 진영에서도 모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연전연승에 도취한 데다가 로더스 시설보다 훨씬 떨어지는 방어 시설이라는 사실만 믿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408페이지 오스만군의 상륙과 전쟁의 색깔. 톨레도 총독은 몰타 침공을 나몰라라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었다. 4월 9일 그는 갤리선단을 이끌고 몰타에 도착하여 발레트와 협의를 하였다. 그는 성 엘모 요새가 방어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았고 구원병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징표로 아들 페데리코와 1000명의 군대를 섬에 남겨두었다. 그 중에는 그의 환갑에 가까운 프란치스코 발비디 코레소라는 인물도 있었다. 칼 5세의 군대에서 복무했던 그는 무명의 시인 겸 작가이기도 했지만 기가 빠졌네. 작가이기도 했지만 이 전투에 대한 회상록을 남겨 유명해진다. 톨레도 총독은 발레트 총장에게 함부로 전선에 나서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어전에는
무용지물이 될 기사단의 갤릿은 5척과 500명의 무슬림 노자비들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발레트는 시칠리아와의